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 그 알고리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돕는다. 우리가 믿는 걸, 카테고리를 믿는 걸 돕는데, 그 카테고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할당된 카테고리래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에게 주어진 범주를 믿게 한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범주, 우리에게 할당된 카테고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국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어휘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범주라는 건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도 있고, 뭐 남자라는 카테고리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 카테고리에 대한 믿음을 제공해 준다는 거지. 알고리즘에 대한 그 맹목적인 믿음이.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뭔지 못 알아듣겠으면 어쨌든 간에 알고리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게 범주를 믿게 해. 카테고리를 믿게 해. 이런 원인과 결과 관계만 따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심지어 뭐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텔렉체로 기울어진 건 출제자도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애쓰는 거냐? 예측하려고 애쓴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이게 프로버빌리한 거래. 그래서 개인화된 추천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종종 대한대 그거를 결정적인 걸로, 확정적인 걸로, 마치 뭐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몰름 뒤에 있어요. 걔네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좋아하는지. 자, 그러면 개인별 추천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냥 예측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예측인데 자꾸 그거를 결정된 걸로 이미 아는 것으로 여긴다.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1번에 대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측을, 이게 아마 카테고리겠지. 그거를 그냥 맞는 걸로 믿어버리는 거야. 맹목적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진대. 우리의 디지털 정체성에. 자, 그러면 비슷한 것들 봐봐. 범주, 그리고 결정된 걸로 여기는 결정, 그리고 디지털 정체성. 논리적 위치가 얘네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맹목적 믿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주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결정적이라는, 개인별 추천이 결정적이라는 거, 딱딱하게 굳어진 디지털 정체성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것들 각각은 타겟화 되어 있고 마케팅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딱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몇몇 수준에서 우리 대부분이 이걸 안 돼. 자, 이 사실을 이런 애들이 상업화될 수 있는데 우리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게 유혹적이야. 그리고 쉬워. 뭐 하는 게? 딱딱하게 굳히는 게. 우리 자신을 라벨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맹목적 믿음, 범주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뭐
결정된 거라고 믿는 거, 디지털 정체성, 이런 애들 상업화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도 편리해서 그렇게 해. 어느 정도 해줘. 그래서 더비더비인가요? 더 넓은 이야기의 폭, 어디에 붙어있는, 각 범주에 붙어있는 이야기의 폭이 더 넓어. 그게 만든데 그것이 더 리얼로 느껴지게,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방식과 함께 그렇게 느껴지게, 리얼로 느껴지게 만든대. 거기서 우리를 확인하는 더 자연스러운 방식. 이렇게 뭐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야기가 폭이 넓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런 범주를 더 리얼하게 느끼게 만든대요. 스토리가 붙나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의 양이 뭐를 쉽게 만든대? 감지하는 걸 쉽게 만든대.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딱 들어맞는 걸로. 거기에 등장해 있는 깔끔한 이야기에. 그래서 뭐 젠지 세대, 밀레니엄 세대, 베이비 부머 이런 것들이 딱 그렇대.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은 단순한 서술 이상의 것이야. 뭐에 대한 거야? 우리가 기초되어 있는 연령 집단, 우리가 거길로 태어난 그런 기초되어 있는 연령 집단에 있는 그 사람들의 종류에 대한 것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상황인데 우리도 그 편리해서 따르는데 더 잘 동일시하라고 스토리텔링까지 얹어주나 보지. 됐나요? 그리고 각각은 그것의 이야기라던가 밈 같은 것들의 복잡한 연결망과 함께 오고요. 걔네들은 진짜 엄청나게 편리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큰 키워드는 3개야. 이거 우리도 편리함을 느껴서 하고 거기서 스토리라는 게 어느 정도 촉매의 역할을 한다. 이제 골라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를 거기다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 문제는 거르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자, 내용은 나왔어. 자기 그 알고리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카테고리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 그것은 우리도 편리해서 동의하는 거기도 해. 그리고 스토리가 그걸 더 강화해주기도 해. 자, 1번. 이거는 그냥 문장 해석이잖아. 프라이버시 걱정. 자료 수집에서의. 소셜미디어에 의한 자료 수집에서의 프라이버시 걱정. 프라이버시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그 다음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의 감소. 디지털 시대에 스토리가 되게 촉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뿐더러, 물론 전통적 스토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감소한다는 얘기 자체는 없었어요. 하다못해 스토리 일반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어. 3번째, 진화. 어떤 디지털 이야기의 진화. 온라인 서브컬처, 하위 문화에서. 그런가요? 촉매의 역할을 했지. 온라인 서브컬처에서, 하위 문화에서 뭐 디지털 포클로리 진화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고리즘 카테고리화의 범주화의 영향력. 뭐에 있어서? 자기 인식에 있어서. 4번이죠. 나머지 해볼까요? 역할. 그 세대 간 스토리텔링의 역할. 개인적 선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호를 형성한다는 게 문제죠. 이런 작은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선호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안 낸다고. 선호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 선호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라는 사람은 어떤 범주의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안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석을 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푸는 과정에서
어쨌든 오답 걸러내고 정답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읽어서 핵심 뽑아낸 다음에 아닌 애들도 걸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기간 공부하시면서 구문 연습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문 영문 독해 그 영상도 같이 올리잖아요. 그거 병행해 갖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